예, 이제 인증심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변경된 거나 이런 것들은 ISMP 다시 그 p.com 사이트에다가 그 인베스트 ISMS 사이트에다가 제가 올려둘 테니까요. 뭐 거기에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자꾸 바뀝니다. 예, 자꾸 바뀌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하고, 자, 인증심사의 구성 요소 보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은 실질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심사하는 방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체크리스트로 갖고 확인하는 거다. 예, 쉽게 생각하세요. 예, 체크리스트로 갖고 뭐 밑줄 긋지 마십시오. 근데 인증이라는 건 한 번 받고, 예를 들어서 인증 받을 때만 잠깐 우리가 그 팀 구성했다가 잠깐 받고, 그 다음에 인증 끝난 다음에 그냥 대충 운영하고, 그죠? 원래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 사례가 뭐 어디에 있냐면, 보안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품질 쪽 사업에 굉장히 이런 일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쪽에 CMMI 인증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사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지속적인 활동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SMS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ISMS에서.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얘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PDCA가 나오는 거죠. Planned Check Act, Planned Check Audit, Planned Check Act로 외우면 됩니다. 어떤 걸 계획하고, 그죠? 실행하고, 검사하고, 사후 조치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보보호관리체계는요, 관리 과정과 보호대책, 즉 관리적 요구사항과 보호대책 요구사항 두 가지 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틀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PDCA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PDCA.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다. 뭐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쭉 보죠. 정보보호관리체계는요, 이건 똑같은 거, 여기네요. 정보보호관리 과정은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정보보호관리 과정의 5개의 영역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디든. ISMS 인증을 받고 싶으면, 그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관리 과정의 5개인 거고, 이 5개의 관리 과정의 핵심은 뭐냐? 자, 여기에 밑줄 하나 거두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관리다, 이거죠. 위험관리. 그죠? 위험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밑줄 거두세요. 인증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이 식별돼야 됩니다. 즉, 자산 리스트에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증 대상인데 빠져 있으면 이게 범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범위면 뭐 완전 뭐 철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대상에 있는 모든 자산은 식별되고 관리돼야 되고, 그 자산에 대해서 위협과 취약점 점검, 취약점은 매년 해야 됩니다. 단 이런 거 있죠. 서버가 10대가 있어요. 다 10대가 있는데 5대는 운영 시스템이고 5대는 백업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스탠바이 서버는요, 100% 모든 환경이 똑같아요. 100%. 그러면 취약점 점검에서 이 백업본은, 복제본은요,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취약점 점검 항목에서. 하지만 매년 취약점 점검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서버가 100대가 있어. 우리 회사가. 그럼 매년 해야 돼? 그 100대를 다? 뭐 이런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계획을 잡고 계속 하라는 뜻이지, 매년 이걸 다 하셔야 된다, 전수조사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위협과 취약점 점검을 하고 위험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험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정보보호 대책, 이 위험을 이렇게 할게, 이렇게 대응할게, 이렇게 조치할게, 이게 키예요. 그래서 자산, 위협, 취약점, 위험평가, 보호대책 명세, 그죠? 여기까지가 핵심이다. 이 단어 그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대책은요, 선택 항목으로 13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은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고, 정보보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외부자 보안은 어떻게 하고, 인적 보안은 어떻게 하고, 개발 보안은 어떻게 하고, 접근 통제는 어떻게 하고, 암호화는 어떻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운영 보안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유지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재해복구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IT 침해 사고, 그죠? 침해 사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의 체계로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 영역에는 체크 항목, 그게 통제 항목이라는 거죠. 통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항목은 94개, 어떤 자료는 94개, 어떤 자료는 10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수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개수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보보호 대책은 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정보보호 관리 과정과 보호대책 요구사항, 관리적 요구사항과 보호대책.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필수, 이쪽은 선택.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 대신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는요, 개발 보안을 안 했어요. 8번에 개발 보안을 하지 않았어. 왜? 우린 개발이 없거든. 그죠? 결과적으로 필수, 즉 보호대책 요구사항에서 어떤 걸 하지 않았다라고 치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증적이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거 관계없지? 빼고, 넣고,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되고, 정말 해당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관리 과정은 이건 무조건 암기예요. 이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보호 정책과 범위 설정. 핵심은 범위입니다, 범위, 사실은. 인증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냐, 모바일이냐, 홈페이지, 모바일 다냐, 온라인 매장이냐, 오프라인 매장이냐, 둘 다 해당이 되냐, 범위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흔들리거든요. 범위 내에 자산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산 내에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인증심사는 범위가 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 있는 자산만 보는 거지, 범위 밖에 있는 자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과 조직, 보안 조직이 있냐, 그 다음에 위험관리, 취약점, 그러니까 위협, 자산, 위협, 취약점, 위험평가, 그죠? 보호대책을 구현했냐, 보호대책 명세서대로 이렇게 했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했냐, 그죠?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호대책 과정에서도 자산의 분류가 예를 들어서 통제 항목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빠질 수는 없겠죠. ISMS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없어버리면 나머지가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쪽은 제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예고 실질적인 건 이 파트 2에 자세히 얘기될 거고요. 그래서 그냥 샘플로 간단하게만 보죠. 관리적 과정에서 정보보호 정책인데, 정책이라는 걸 좀 보죠. 신청기관은 경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의 법적, 규제적 요건과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위험 관리를 기술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정보보호 정책은 상위 레벨 문서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 레벨 문서라는 건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건 지침이나 이쪽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요구사항, 이런 것들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이라는 말은 대중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대중의 법. 특별법이라는 거는 특수한 사람만.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이니까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법률인 거예요. 특수한 군집이죠. 일반법은 나도 해당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먼저, 그죠?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요구사항 검토를 할 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을 적용받냐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24조 1항에서는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요, 그것보다 전자금융법의 영향을 받고, 전자금융법의 2조 2항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망신당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안 관련 법률은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건 참고로 한번 보자고요.
산업보안, 뭐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뭐 지금 뭐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로스쿨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의미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그다음에 저작권, 그죠? 컴퓨터 저작권에 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기반시설, 정보통신보안의 망법, 그죠? 기반시설과 그 다음에 망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반시설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원자력 고장나면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수력발전소 고장나면 전기 안 들어오죠. 교통에서 신호등 해킹당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게 기반시설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은 국정원도 관련이 돼 있겠죠. 그죠? 원자력에 해킹등이 당했어. 그러면 원자력이 터져버려요. 그럼 단순하게 뭐 미래창조과학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에는.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법은 계속, 혹은 뭐 앞으로도 할 거니까, ISMS의 모태가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폐지가 됐죠. 폐지가 돼서 이제 ISMS로 바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법,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정보에 의한 뭐 법률이다. 그러면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 금융회사는 이 법률이 더 우회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당연히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등록번호도 업무상 필요하면 당연히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핀테크, IoT, 뭐 페이폴 서비스 이런 게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혹은 뭐 인터넷 은행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금융권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카카오톡이 금융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P지사, KCP나 예를 들어서 P지사, LG유플러스나 이런 데는 금융사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카드 번호 갖고 있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 국정원이 일단 관련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망법과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누구에게나 사업자와 개인 모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으로 사업자와 개인 모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IT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그죠? 컴플라이언스 측면, 뭐, 규제 측면에서, 그죠? 뭐 이건 좀 참고로 보십시오. 컴플라이언스 요소는 사전 점검 제도도 시행했고, 정보보호 관리 등급 제도도 있고, 최고 책임자 지정, 협의체 구성, 임원급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과 통지 도입했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상위 법률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금융권이 있어야 되죠. 저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교부의 여권 할 때 여권번호 있어야 되죠. 그것도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여권도 있어야 되고, 또 왜 여권에는 또 주민등록번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은행도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죠. 그죠?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암호화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단지 주민등록을 보유한 개수가 좀 적으면 유예기간을 좀 뒀는데, 그게 2017년까지는 암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암호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시에 5일 이내 뭐 통보해라.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ISMS 인증을 취득하면 도대체 뭐가 좋냐?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뭐예요? 대외 신뢰도가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웹은 개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웹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요,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네이트입니다. 네이트와 KT. KT가 개인정보 유출을 됐는데, 그 유출이 된 게 과태료를 맞았고, 또 개인정보 유출
된 사용자한테 손해배상까지 됐습니다. 근데 네이트는 안 했어요. 네이트는 과태료를 받지도 않았고 유출은 됐는데 개인한테 손해배상도 안 해도 돼요. 똑같은 사례인데 굉장히 이 말하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것만 제대로 하면 면제해 주겠다 이거야. 이것만 제대로 하면. 완벽히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 거예요. 물론 나는 내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는데 네이트가 완벽했다고 해서 왜 나한테 손해배상 안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네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항목들에 나와 있는 법의 요건들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일어나는 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판결이죠. 이 두 개의 사례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ISMS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장점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어요. 뭐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평가, 공공정보화 사업에 어떤 제안을 넣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인터넷진흥원 이런데 뭐 과제 선정 시, 즉 정부와 일을 할 때 그냥 평가 점수를 좀 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보험 가입할 때도 이제 할인, 요금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 공모로서 인증 취득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권고는 뭐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는 뭘 본 거예요? 파트 1의 ISMS 인증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이 인증의 목적은 뭐고, 이 인증의 대상자는 누구고, 그죠? 인증 대상자, 의무 대상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ISMS 인증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요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ISMS 인증은 자율인증과 의무인증이 있고, 의무인증은 정해진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인증입니다. 정해진 정보통신 제공자라는 건 IDC 센터, ISP 사업자, 그 다음에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고,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 그 다음에 이용자 수는 직전 3개월 평균 이용자 수, 그래서 100억, 100만 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ISMS 인증이라는 건 뭐가 있죠? ISMS 인증에 대한 정책이나 그저 심사 기관을 지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 다음에 인증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인증을 부여하거나 심사원을 양성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그 다음에 심사기관 2군데, 그리고 심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의 단계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뭐라는 거예요? 자산을 파악하고 위협과 취약점 분석 위험 평가를 해서 정보보호 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 명세서를 만들어서 의뢰를 하고, 인터넷진흥원에, 그리고 심사를 받으면 결함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 결함보고서는 다시 보완조치를 하고, 즉 30일 이내 보완조치, 60일까지 연장, 최장 90일까지 보완조치를 만들어서 최종 인증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위원회가, 자, 그런 식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인증은 최초 심사와 사후 심사 2번, 갱신 심사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의 기간은 3년간 유효하고, 3년이 지나면 갱신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갱신 심사를 받을 때 주요한 법률이 변경이 되거나 ISMS 체계가 바뀌면 갱신 심사가 아니라 뭐를 받는다고요? 최초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심사를 방해하거나 이러면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제일 이 장에서 본 게 ISMS의 체계에서 관리적 요구사항과 보호대책 요구사항, 이걸 봤습니다. 정보보호 정책 및 범위 설정, 그죠? 경영직 참여 및 조직 구성, 그 다음에 위험 분석, 그죠? 위험 분석, 그 다음에 구축, 그 다음에 사후 관리, 5개. 반드시 어떤 기업이건 뭐고, 누구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 13개의 영역. 정보보호
정보보호 조직,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정책, 그 다음에 외부자 보안, 정보보호 교육,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시스템 개발 보안, 암호화, 그 다음에 뭐예요? 운영 보안, 그 다음에 뭐죠? 침해 사고, IT 재해복구, 그죠? 지금 3개 빠졌네요. 13개인데. 자, 그래서 요 정도의 틀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따면 뭐가 좋아요? 정부 입찰에서, 그죠?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보험금 할인해 주겠다, 그 다음에 권고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비록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리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뷰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두고 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만한 시험지를 빨리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파트 1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파트 2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